우리 사회자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전환의 시대, 굿 비즈니스는 어떤 것인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특히 세계가 변하고 있지만 이 동아시아 지역이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올해 새 거대 담론처럼 시야를 넓혀서 좀 멀리 바라보고 동아시아 한반도 그리고 남북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좀 더 나중에 세부적으로 기업과 교회와 또 뭐 우리 일상의 경영을 나누는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렇게 해주시죠. 예. 지나가고요. 예. 예, 이건 뭐 가족과 제 쓴 책입니다. 예, 다음으로 가주시죠. 그 주제가 좀 커서 이런 그 목차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그 역사와 평화, 뭐 고대, 중세, 근세, 뭐 간략히 이렇게 살펴보고, 세 번째 동아시아 평화와 경제 교류가 왜 필요한가? 네 번째 동북아 평화와 경제 협력의 방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평화가 어떤 것인가? 다섯 번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방향.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미래상 이렇게 상당히 그림이 큰 그런 그래서 대충 지나가는 조감도와 같은 그런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아시아는 뭐 우리가 동아시아, 동북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성이 뛰어난 그런 지금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북아를 구성하고 서쪽으로 아모르강, 흥한령 산맥, 중국 본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또는 베트남, 미얀마 뭐 이런 데까지를 아우르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리 지도에 보시는 바대로 우리 동북아 그 삼국하고요,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 한반도와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그 인구가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네시아 아마 이런 나라들이 있고 몽골, 북한 등이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남아시아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네팔, 인도, 이란, 파키스탄 17억 9천만이 있고요. 동남아시아의 인구 규모는 한 6억 3천인데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이 있습니다. 예. 서아시아는 이제 그 중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바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고 인구는 많지는 않고 2억 5천만 정도고요. 인구 증가율은 좀 약간 높은 그런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중앙아시아는 한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6,600만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있고요. 인구 증가율은 높은데 점차 감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요. 뭐 이건 그 표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한 번씩 보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의 그 정치 군사 여건인데요. 동북아 중에 우리 삼국은 세계에서 중추적, 중핵적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경제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
2014년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 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한반도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중일은 모두 그 12권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3위, 일본이 5위, 한국이 6위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과 한국은 핵은 없지만은 전략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준핵 보유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200만, 북한이 100만, 우리도 뭐 60만 이렇게 군대가 많고요. 일본은 헌법의 제한으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하나 세계 3위의 그 GDP를 가지고 있는 5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일본 등은 이제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래서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동아시아의 중요한 균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근래 저지난주죠. 그래서 세계 빅 파이브가 이제 핵을 보유하는 정상적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5나라가 이제 핵 전쟁 방지 공동 성명을 1월 4일 날 했습니다. 핵은 인류의 파멸이다. 그래서 뭐 핵 전쟁을 방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중국, 러시아가 주도했는데 미국은 약간 이런 성명에 떨떠름한 표정이다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가운데입니다. 냉전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소련과 중국, 베트남 등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정치 체제에서는 아직도 공산주의 일당 독재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유의해야 될 것이라고 하겠고요. 그럼에도 동아시아에는 미일 안보조약, 한미 상호부 방어조약, 대만은 대만 관계법 등에 의해서 동아시아의 정치적 균형이, 군사적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밀접한 상호 연대, 상호 협력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적으로 긴장과 갈등에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에시안 파라독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갈등의 현장에 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를 잠깐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 한국, 일본 역사가 있는데요. 뭐 그냥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또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또 멸망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원나라의 오고타이 또 청나라의 만주족의 청나라를 하면서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의 밀접한 관계,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또 지경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예. 근세에 와서 이제 신의 혁명으로 중국이 몰락하고 청일전쟁, 중일전쟁, 그다음에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먼저 근대화된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자로서 등장했고, 우리 한반도는 몰락하고 또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1, 2차 대전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그런 특히 리더들의 그 아집과 세국 정책, 미리 깨어서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의 없음, 파당의 이익 갈등 이런 걸로 우리는 일제 36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갈등 속에서 또 동아시아는 긴밀한 그 연계 속에서 서로 발전을 해왔고요. 지금은 동아시아 경제권은 세계 3대 경제권이 되었습니다. 북미, 유럽과 더불어 어쩔 때는 뭐 GDP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 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뭐 아시는 바대로 미국의 외교의 중심이 유럽과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쉬프트되고 있고 그 한가운데 미중 갈등이라는 중대한 국면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표는 지나가겠습니다. 예, 지나가겠습니다. 자, 예, 지나가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그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앞에 대면해야 될 만한 이슈들은 2차 대전이 마감하고 유엔이 결성됐습니다. 아직도 유엔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평화 체제의 그 골격이라고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소 냉전과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쿠바 위기와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후 한 70여 년 지나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그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로 소위 구소련이 몰락하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옐친과 또 푸틴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공산당은 아직도 건재하고 또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산당 통치는 유지되고 특히 시진핑의 등장으로 더 강고한 공산당의 그 지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미소로 대표되는 G2가 미중으로 변화되었고 또 러시아가 이제 푸틴의 그 장기 집권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를 가지고 러시아와 EU, 미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EU와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계속 견제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 견제 수단으로 에너지를 가격을 올린달지 송출을 중단한달지 등의 방법으로 긴장을 유도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 또 동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동아시아의 그 분쟁의 그 현장이 이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독도, 뭐 이어도, 남사군도 또는 뭐 파라셀 제도, 센카쿠 열도, 뭐 러일 간의 쿠릴 열도 이런 것들은 글쎄요, 뭐 이거는 논쟁이 아무리 지속돼도 해결되기는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동아시아의 그 경제 협력은 높아지고 있다. 아시안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듯이 정치 군사적으로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그 협력이 필요성이 되고 있고요. 그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의 그 대중국 견제, 바이든의 그것의 지속과 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세계 경제와 모든 그 질서의 긴장이 높아지는데
또 우리 한중간에도 사드나 요소수 등으로 그 경제적 긴장이 있었고요. 중국과 일본의 히토류, 무기화 이것들이 문제가 됐고 한일 간에도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이제 핵 미사일 엊그저께도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그 군사 정치적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과 위상 또는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중요한 화두가 놓여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찬반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진아해는 이제 그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과 중국 또 여러 국가들이 그 해상에서의 그 긴장이 또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남진아해의 그 자유로운 항행, 프리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미중 간에 또 지금 긴장 국면이 지속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긴장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대만과 중국의 갈등, 그 다음에 중국을 포위해서 좀 위축시키려는 쿼드 또는 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그 파이브 아이즈 이러한 그 연결과 협력 체제를 통해서 중국을 점진적으로 그 활동 반경을 위축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고 이런 시도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선택의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동아시아의 그 협력은 매우 중요한데 그 목표는 동아시아의 평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평화를 통해서 또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 트랜잭션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것, 상호 서로 다른 그 경제 발전 단계, 산업 단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또 산업 간의 그 서로 그 갭을 자유무역을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차원의 안정적 수급, 인력의 상호 협력적 교류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협력적 경쟁, 컴피티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인프라의 구축, 문화의 교류, 인적 교류 증대 이런 것들이 경제 협력의 목표이자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이 있는데요. 평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좋은 말이고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우호적이고 뭐 인류가 목표는 가장 안전한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가 비둘기 또는 심볼 마크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평화에 대한 그 평화학이 있는데요. 평화를 여러 학자들이 분류했는데 존 갈통은 이제 평화를 소극적 평화로 얘기를 했고요. 전쟁 테러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넬슨 만델라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그의 그 저서 자유를 향한 명함은 길에서 차별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이나 배고픔, 억압, 불평등이 없는 그것이 구조화된 그래서 자유평등 정의가 실현된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평화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의 정의는 방금 소개한 바대로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가장 평화의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정치 군사적 세력 균형, 그러니까 밸런싱 파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군사력의 힘에 의한 평화로 우리가
로마 천년을 팍스 로마나 항해 시대를 통해서 동인도 회사와 무역 영연방을 통해서 미국 그 세계를 지배했던 팍스 브리테니까 그다음에 오늘날 해군력을 항공모함 등 해군력을 앞세워서 세계의 영향력을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군사적 관점의 평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경제력과 문화력에 의한 평화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금권 정치에 의한 힘,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솔론이 제안한 그런 금권 정치에 의한 개혁. 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그 메디치카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경제 문화, 그 다음에 그 심지어 교황까지 선임했던 그런 평화의 시대. 독일의 푸거,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에 의한 지배, 평화, 문화의 많은 그 사조가 있었습니다. 바로크, 로코코, 모더니즘. 물론 영향력은 떨어지겠지만은 비틀즈나 허리우드 영화나 케이팝이나 BTS 등에 의해서 제시되는 어떤 평화 문화의 그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가장 궁극적이고 원천적인 사랑과 정의, 진리에 의한 평화. 우리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사랑과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사람 중에 평화로다. 불교의 자비에 의한 평화, 유교의 인과 덕에 의한 평화. 공자님이 얘기한 대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자신과 가정과 또 사회를 잘 다루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근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많은 평화에 대한 그 담론과 이론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평화와 경제를 통한 평화의 추구, 지향, 담보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경제 발전의 기반이고 경제는 평화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인류는 많은 그 노력을 했고요. 많은 기구와 국제 제도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트, WTO, 많은 FTA의 그 국가 간 쌍방적 어그리먼트가 있고요. 또 그것을 뭐 지역으로 블록화해서 EU, 나프타, 아세안 등이 있고요. 그것들을 가장 밑바닥에서 받치는 유엔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국제적 협의와 그 병행해서 지역의 그 협력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RCEP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역 영내 포괄적 경제협력 동반자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그 자유무역 협정이 논의되고 있고요. TPP에서 이제 환태평양 경제 협력으로 이제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다시 그 CTPPT에서 시진핑이 주도하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이제 상당히 주도를 합니다만 체결을 통해서 저간 그 영내 그 일정한 권역 내의 국가 간의 자유무역과 관세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것들을 서로 협력적 틀로 만들자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경제의 또 다른 그 한 면이 이제 그 기후와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의 그 양대 축이 있고 그 갈등과 기랑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우리가 일방으로 추진하는 데서 오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코로나19도 그런 기후와 환경에 대한 고려의 부족, 인식의 부족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또 인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그 인간 환경 선언이 있고요.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리오 협약이 있었고요. 이후에 교토 의정서, 그다음에 파리 협정, 글래스고 협정 등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해주시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 그 이슈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 평화와 경제 협력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까? 물론 큰 차원에서 이제 정치 군사적인 거는 정치 군사 영역에서, 또 사회 문화적인 거, 또 사랑과 진리에 의한 평화를 우리가 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화의 한 방법으로서 이제 경제 협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동아시아의 경제 협력으로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래서 트랜스 유라시아 레일웨이, 그래서 TSR, TCR, TMR 뭐 이런 철도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실크로드와 초원의 길의 회복, 중국 시진핑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의 그 구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유라시아 철도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TSR, 트랜스 사이베리안 레일웨이입니다. 이거는 1905년, 1910년경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개설되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대륙으로 진출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륵 압력강은 흐른다. 이광수도 여기를 가서 유정이란 소설을 썼고요. 또 안톤 체홉이 TSR을 이용해서 캄차카 반도와 또 사할린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사 지바고 영화에도 TSR이 있고요. 이게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TMR, 만주 횡단철, 트랜스 맨추리아, 왼쪽에 트랜스 몽골리아, TMGR, 그다음에 그 밑에 트랜스 차이나 레일웨이. 이것이 이제 한반도로 연결되어지는 트랜스 코리아 레일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어, 이거는 이제 일대일로의 그림이기도 하지만은 위에 빨간 실크로드를 복원하고 밑에 해상 원웨이 원벨트를 구축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이제 중국 시진핑의 일대일로의 한 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뭐 같은 그림인데요. 이것이 이제 오른쪽 하단에 한반도의 철도, 부산이나 목포를 통해서 경의선, 경원선이 대륙 횡단철도 TCR, TMR, TMGR로 연결해서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런 철도망이고요. 이러한 동아시아의 인프라는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에스캅과 웅쿠타드가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프로젝트를 10여 년부터 진행해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의 인프라, 도로망, 철도망들을 연결해서 저 유럽처럼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이 지역의 발전과 또 소득 향상과 경제적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다는
그런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그 자원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히토류, 요소수 등 첨단 자원을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거고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협력 체제 구축. 요거는 정치 레벨에서 다양한 협력 모델들이 또 제안되고 우리나라도 제안한 게 있고요. 뭐 중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보호와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화, 스포츠, 교류, 올림픽, 월드컵 등 그다음에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교류 이런 것들이 확장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베이징 올림픽 뭐 이런 것들을 물론 뭐 그 외교적 참여의 여부에 대해서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게임 자체는 활발하고 왕성하게 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인적 교류 등이 생각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쟁 조정 기구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과 조직의 만남에는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여하이 잘 해결할 수 있는가. 물론 WTO나 그런 기존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동아시아 권역들의 갈등 조정 기구들이 필요하고요. 환경, 그다음에 여러 기구와 연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한반도입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이런 동아시아와 세계의 틀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력은 7사 남북 성명을 토대로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 공동체 등 많은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과 공통된 것은 평화, 공존, 민족, 자주 통일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유효한 그런 공동체 방안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노태우 대통령 때 제안됐고 지금도 유효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역대 그 통일 방안들을 보면은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들이 제안한 것들이 그 통일 방안이 대동소이합니다. 평화 공존, 남북 교류, 그다음에 뭐 연합 형태의 공존, 완전한 통일 이런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근래 이러한 노력들은 여러 정부를 거쳐오면서 진행됐고 근래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우리 천지에서 아주 감동적인 해오가 있었습니다. 여기 동영상인데 좀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뭐 북핵 해소 등의 큰 담론들은 단계적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경제 분야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평화가 경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와 북핵, 남북 정상이 여러 가지 형태의 군축과 남북 소통을 통해서 경제적 윈윈을 지향할 수 있다. 오마이 게니치가 한국 경제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과 소재들을 일본에서 받아다가 조립해서 판매하는데 실질적인 거는 가마우치는 물고기만 열심히 잡지만은 주인이 목에서 고기를 다 빼가지요.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가마우치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는 펠리칸 경제다 그랬습니다. 펠리칸은 가마우치보다 이 앞에 주머니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남을 주지 않고 자기가 먹거나 자기 새끼를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간의 이제 그 민족 가격 이론이라는 게 남북 거래를 국제 거래가 아닌 내부 거래로 낮은 가격, 비관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통일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논의된 것 중 하나가 이제 분단 비용, 통일 비용인데요. 어, 이런 뭐 수식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 비용에서 분단 비용을 빼는 것이 통일의 가치는 통일 편익, 기회 비용, 북한의 경제 가치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제 이 크기를 비교하면은 이제 통일의 가치가 가장 크고요. 통일의 편익, 비용, 분단 비용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이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일본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본 증권회사, 노무라 증권에서 한국은 크게 관심이 없는데 자기들이 분석해서 그걸 한국의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흘리고 배포해서 우리 사회에 통일 비용이 큰 핫 이슈가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건 뭐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많은 기존 연구들이 있고요. 다음입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KDI나 뭐 현대경제연구 많은 그 연구 단체들이 통일 비용을 추계를 했고요. 또 연구자들 뭐 여기 뭐 황희각 뭐 연하청 뭐 많은 그 전문가들이 신창민 많은 사람들이 그 통일 비용을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연도에 통일이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특정 연도를 불변 가격으로 해서 추계한 것이어서 상당히 정확도가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신창민 교수가 통일 비용을 추계를 했는데 이분은 그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하지 않고 GDP에 연계해서 제안한 것이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통일 비용이 해 연도 GDP의 6 내지 6.9% 분단 비용 통일 비용에서 순 통일 비용이 1.35 GDP라고 했고요. 그래서 거기 빨간 글씨입니다. 순성장이 연간 GDP의 8 내지 9% 된다. 그다음에 단순 통일 편익에서 비용을 빼더라도 GDP의 연간 5%, 4.35에서 5.25%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추계를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굉장히 이거는 뭐 정확하기 어려운 그런 추계이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제가 이걸 21년도 자료로 여기 D-A를 추계했더니 한 104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통일의 편익이 전체적으로 순편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어, 어, 경제협력을 위해서 인프라 분야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남북철도 연결, 종단철도, TSR, TMR, 경원선, 동해남부선, 해산선 등이 연결하고 남북 도로를 연결하고 해상로를 연결하고 항만을 개발해서 배후 부지를 보완하고 에너지 개발,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뭐 이러한 교통망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사회 분야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거. 물론 이거는 이제 남한에서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되고 북한이 또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강산 개성관광의 확대, DMZ 평화 생태공원. 요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했고 DMZ는 세계가 갖는 유일한 자연 생태 지역이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 최근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DMZ를 우리 국토로 하지 말고 세계 국토로 하라. 자유지역으로 해서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평화와 생태에 대한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언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의미 있게 들어봤습니다. 사회문화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다음입니다. 한반도의 통일 미래상은 이제 뭐 만나서 여기 그 그림이 있습니다만 평화 번영을 심다. 우리가 바티칸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북한 방문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는 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은 화해와 평화를 원하신다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와 야곱이 23년여 헤어졌다가 만나는 자. 에스겔 선지자가 두 개의 막대기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They will become one in my hand. 이게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반도에 그러면은 뭐 통일과 평화 이후에 어떤 그 구상과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발표된 겁니다만 환황의 경제권, 환동의 경제권 등을 우리가 구축해서 한중일 또는 뭐 더 나가서 러시아, 몽골 경제의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경제 통일이다. 그래서 신경제 지도를 지금 정부가 발표했고요. 이제 뭐 문정부는 다 이제 저물어 갑니다만은 차기 정부가 또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잠깐만요. 오른쪽에 이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어, 예, 뭐 보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저는 그 근래 그 대통령께서 교황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68년간 남북을 가로막던 철조망이 있습니다. DMZ 그 철조망을 녹여가지고 우리 그 상위 회장이나 박용 박용상인가요? 그분이 이제 제안한 건데 그 철조망을 녹여서 평화 십자가를 만들어서 68년 분단의 2배 남북 그래서 136개를 만들어서 야냐시오 성당 로마에 게시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해서 철조망으로 빚은 평화 십자가라는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분노를 미소로, 미움을 사랑으로, 좌절과 절망을 자각과 희망으로, 칼을 쳐서 보습으로, 총과 폭탄을 축제와 폭죽으로, 분단 68년 그 긴 절망의 시간, 분단 136년 두 형제의 아픔 2배, 그 2배의 2배 또 2배. 여기 미움의 상징 철조망을 분노와 절망의 그림자 철조망을 DMZ 갈라놓은 갈등과 저주의 응어리를 녹여 우리 아직과 파당과 이기심, 우리 교만과 독선과 증오의 검은 탑을 용광로에 녹여 두드리고 펴서 평화의 십자가를 만든다. 오랜 DMZ 철도망, 우리 뜨거운 심장에서 정결한 눈물로 다시 빚은 우리 뜨거운 심장에서 정결한 눈물로 다시 빚은 이산과 눈물의 강 기다림 산되어 그리움 강되어 높아진 분단의 절벽 넘어 우리의 소망 평화와 통일 세계에 알리고 공감하는 이 땅의 평화 피는 눈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지 말라 증오가 정의보다 강하다고 말하지 마 이제는 화해하리 다시 만나리 서로 목을 엇갈려 그려안고 목 놓아 울리 이제 노래하리 온몸으로 춤추리 우리의 하나된 평화의 보물. 예, 다음입니다. 우리 그 심훈이라는 상록수를 쓴
분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통해서 해방의 날을 노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각산이 춤추고 한강이 용솟음치는 그 해방의 공간이 오면 자기는 가마귀와 같은 새가 되어서 종로의 그 큰 종을 머리로 받아서 울리겠다, 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반도의 그 경제 미래를 보고 나서 그러면은 동아시아 미래는 어떤 것일까를 뭐 그냥 막연하게 개념적으로 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왼쪽 상단의 복지, 공존, 평화, 상생, 자유, 민주, 박애 등이고요. 가운데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유엔을 기반으로 하고요. 왼쪽에는 러시아, EU, 유럽, 아프리카가 있고요. 그들과 자유무역, 평등, 호혜, 거래, 오른쪽에 미국, 중남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앞에서 얘기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평화와 협의체를 구축하고 서로 협약을 맺고요. 경제적으로 경제협력체, 뭐 동아시아 협의체를 구축하는 거고요. 사회문화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저는 이 신년 벽두에 굉장히 크고 허황된 꿈과 그림을 제시하면서 우리 비즈니스 세계가 한반도가 평화와 그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눈이 더 넓고 멀리 그리고 평화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호석 교수님 정말 역사와 문화 또 지리를 넘어서 또 평화가 경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이 어려운 주제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말 통찰력 있게 말씀을 강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또 질문하고 토의 또 주제까지 주셔서 지금 그것 같습니다, 간사님. 예, 같이 보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채팅창에도 남겨주셔도 되고 지금 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우리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거 혹시 보실 수 있으시죠? 한번 보시면서 질의응답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예. 질문하십시오. 네. 저는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있고요. 교수님 강의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압축적으로, 시까지 시인이신가 봐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DMZ를 세계의 공유 땅으로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엔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주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MZ 세대들이 통일 의식이 너무 약한데 이 통일은 언젠가 해야 되고 또 올 거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이런 시대적인 숙명, 과제 같은 건데 이걸 새로운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어떻게 통일 의식을 높였으면 하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귀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뭐 첫 번째 DMZ를 하는 그 안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다 이렇게 이전 정부에도 뭐 평화공원 얘기가 나오고 또 뭐 다양한 것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 평통연대 제가 이거 지금 관여하고 있는데요. 평통연대 우리 박종화 이사장님이라고 경동교회 목사님 하시고 몰트만 수제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DMZ를 이렇게 뭐 우리가 소유하면서 너희들 와서 뭐 참여해라 하면은 이게 설득력과 그 유인력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방을 하도 그게 개방해도 그게 어디 안 가고 우리 땅에 있기 때문에 많은 평화와 협력과 환경 에코 그런 연구자들이랄지 뭐 이런 연구 시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 유치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그 평화 공원, 평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우리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그런 걸 공약으로 해도 좋다. 물론 유엔사 관할이지만은 뭐 유엔사를 뭐 설득을 해서 유엔사가 그걸 유엔사가 지향하는 게 뭐 전쟁은 아닐 거예요. 평화일 거예요. 그러면 평화라는 가치와 목표를 위해서 그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젊은 세대가 이제 통일에 관심이 없다. 이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시대 모든 지식인들이 해방이 될 걸 생각 안 했습니다. 이광수도 그랬습니다. 내가 통일될지 절대 몰랐다. 그러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사의 흐름과 그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그 큰 흐름에 우리가 대응하고 생각과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세대를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단 세력과 통일 세력. 분단 틀 안에서 돈 벌고 여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분단을 지향하고 또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뭔가 낭만적이지만은 뭔가 통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활로를 부추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게 통일 비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통일 비용의 그 처음 주창자와 그 연구 이론을 마련한 사람 일본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통일의 비용도 물론이지만 통일의 그 편익과 통일의 가치 이건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그 이해를 우리가 또 특히 우리 기경원의 이런 지식인들과 선각자들이 먼저 알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통일을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70년이 넘었는데 100년, 200년 이대로 갈 것인가? 우리 한반도의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분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 새 벽두에 너무 좀 거리 있고 허무맹랑할지 모르는 이런 담론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채팅창에 보시면 지금 질문 있고 또 우리 이병구 이사장님께서 또 코멘트 잘하셨습니다. 네,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잘 안 보여요. 그러시군요. 네, 좀 요약만 해주시죠. 예, 제가 그러면 대신 한번 질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은 국가 안보는 미국에 좀 더 의존하는 것 같아 보이고 경제는 중국에 좀 더 의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서 향후 3에서 5년 정도 한국 경제 환경과 상황의 전망과 대응에 대해서 해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예, 예. 뭐 여기 다 우리 경제 경영 전문가들 계시고 또 좋은 코멘트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저는 말씀 그대로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우방이고 맹방이고 경제 정치적인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관계자들을 어떻게 잘 협력하고 그 사이에 지혜를 발휘하는가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통일 전문가들은 미중 간의 소위 레버리지 파워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긴밀한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반도 평화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뭐 이 논문도 거기에 좀 발표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가 8개국에 온 젊은이들이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는 것, 소통하는 것이 평화다. 그 다음에 평화가 통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을 얘기하는 거는 일시에 독일식으로 되는 걸 원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은 한 5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는 공존하고 서로 필요성을 느끼고 소통하면서 완전 통일은 50년. 그래서 통일은 일시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동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전략이 뭔가 또는 미중 간에 다 중요한 균형자적 자세를 취하면서 그 연결고리로 남북 간의 소통과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의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의 대응에 대해서 좀 찬반이 있지만은 경제 지표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래도 잘 대응하고 있고 수출 역대 최고고 모든 지표들이 그래도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데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면 우리가 이 3년 내지 5년에 지금 우리가 이미 선진국입니다만은 더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네, 좀 더 직접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은 표시해 주시면 좀 기회 좀 드리고 싶고요. 하는 동안에 우리 이병구 이사장님께서 코멘트 해주신 거 제가 우리 예, 강사님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아시아 미래상에 해야 할 일 중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기독 정신에 입각해서 지원해야 할 일,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더 질의나 피드백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네,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3월 9일 우리가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현재 우리 문재인 정권이 경제는 친중, 그다음에 국방은 약간 소원해지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 있는데 지금 이걸 우려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방위가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차제에 중국과 선긋기는 아니지만 중국에 보다도 미국 쪽에 있어야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내신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양분하는 보수와 진보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미국이 합쳐도 중국 무역량을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적 맹방이 되었고요. 안보는 또 한미 상호 방위 협약 등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맹방이고 혈맹이지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국방력 6위지만은 우리가 작년 21년도에 무기 수입보다 수출이 훨씬 많았답니다. 그래서 탱크부터 전투기까지 우리가 무기를 많이 수입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수출이 많았다는 정도로 우리의 국방력이나 그 무기의 그 레벨이 상당히 높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과의 그 안보 체제를 유지하지만은 또 우리 자체의 그런 스탠스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대선에 누가 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코멘트 되겠습니까? 예, 예, 오늘 아주 좋은 발표 논의 아주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좀 생각을 좀 해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관찰한 바에 의하면 크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차이나 디커플링 현상이거든요. 이걸 그레이트 디커플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미중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이 이걸 가속화시켰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한테는 상당히 기회자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전반적인 특히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최근에 이 차이나 디커플링이 반도체와 5G와 이제 여러 가지 미래 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의 영향력에 말려드는지 않고 좀 더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총체적으로 이제 중국은 이제 자기 생존 전략을 위해서 뭐 쌍순환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이 상당히 어려워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전략에서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내부의 체제 모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가 이제 물류나 이런 것도 동남아나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를 한국이 좀 보면서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특히 제가 이제 좀 보는 거는 그런 거였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차이나 블랙홀 현상이 좀 나타났거든요. 중국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한국도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좀 벌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 더 의존을 해야 되느냐, 뭐 미국에 의존을 해야 되느냐, 저는 뭐 안보가 우선입니다. 안보가 흔들려 버리면 그다음 경제는 같이, 아까 우리 김홍섭 교수님 말씀한 대로 평화가 경제다 그러는데, 사실 지난 한 우리 70여 년간 한국이 발전할 수 있던 건 동북아 지역 안보 체제와 평화 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한번 무너지면 뭐 그다음에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당연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글로벌 환경의 변화, 지금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전략과 또 중국의 대응 전략, 이 가운데서 뭐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반도가 또 경제적으로 저는 기회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이 좀 더 독자적인 입지를, 정치만 좀 똑바로 정신 차려서 저는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거리와 함께 상당히 좀 더 자주적인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용미 뭐 또 용중이 돼야 될지, 아니면 그런 서로 거리를 좀 적당히 가지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뭐 미국 일본도로 기울어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밸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물류체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이 문제 뭐 김홍석 교수님도 잘 아실 테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변화,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김 교수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아유, 역시 한국 전략의 대가다운 우리 교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뭐 알다시피 이 쿼드나 뭐 파이브 아이스나 오커스 등으로 해서 중국을 이게 뭐 블로킹하는 그런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중국이
옛날 같이 그렇게 고도 성장을 하기는 쉽지 않고 또 시진핑이 이게 세 번째 연임하면은 안에 분명한 내분과 갈등이 생기고 또 뭐 신장 이구르니 뭐 홍콩이니 많은 또 대만과의 관계에서 옛날과 같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중국이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의 그 의존도가 있는데 그걸 다변화해서 동남아시아나 뭐 중동 또는 유럽, 뭐 남미 이런 데로 확장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물류 밸류 체인과 물류 서프라이 체인 그 구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실은 뭐 전번에 이제 우리가 그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진해운 같은 거, 뭐 칼이나 아시아나나 이런 국제망들이 이게 어려워졌고요. 또 물론 그 수송 그런 시설과 캐리어가 약해진 것도 있지만은 네트워크가 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부나 전문가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놓고 협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집단 지성과 이 현명한 리더십을 세워서 우리나라는 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축복하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코멘트 하나 있어서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수님 최종 클로징 멘트, 1강에 대한 클로징 멘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 통일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통일 이슈에 대체로 관심이 없다는 뉴스나 보도는 세대별 상대적 관심도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통일 효용이 크다는 점에서는 더 파고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통일론에서 활발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우리 백의원님께서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최종 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뭐 신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시는 일들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아시아와 한반도 이렇게 거대 담론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개인과 기업과 교회는 어떤 비전과 전략을 세울까를 이렇게 감히 제시했습니다. 예, 귀한 토론과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2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필요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부흥으로 이끄는 교회 혁신, 잘